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년에 봤던 분들도 계시네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꼭 합격하셔서 내년에는 업계에서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기 시작돼서 강의 계획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거기 진도표가 있습니다. 진도표. 우리가 연기 1기 때는 제가 논점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딱 공부를 해오시면 됐는데 이제 2기부터는 진도별로 나갈 거예요. 진도별. 그래서 논점은 안 알려드리되 그 진도별 안에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주차에 뭐 예를 들면 오늘 신뢰보호 원칙 냈죠. 신뢰보호 원칙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고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다 까먹고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7회차에 됐어요. 그래도 신뢰보호 원칙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적 복습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북은 웬만하면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차생분들 있을 수 있죠. 또는 뭐 직장 병행이나 뭐 학업, 육아 병행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픈북을 해야 한다. 그냥 내가 여기 학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단 베껴 쓰는 게 훨씬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해서는 오픈북이 가능하긴 한데 대신 오픈북 하시면 문제번호 위에 답안지 문제번호 기재하시고 그 위에 오픈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북 적어주시는 분들은 최고랑 보통 답안에서 빠지긴 합니다. 빠지긴 해요. 그래도 아예 안 쓰는 것보다 여기 와서 쓰시는 게 훨씬 나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답안지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주예요. 2기는 7주고 그리고 행정법이 3주, 그 다음에 개별법이 이제 4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누적 복습이라고. 그러니까 행정법 3주가 끝나면 언제든지 또 다시 행정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2달 동안, 7주 동안 3주는 행정법 위주로 그리고 나머지 4주는 개별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바퀴를 진도별로 돌리는 거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주 한 주 내가 진도 밀리지 않게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2기가 끝나면요. 우리 3기가 있죠. 3기는 좀 짧죠. 3기 끝나면 뭐가 있죠?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동차생들이 마지막까지 좀 2차를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도별로 쭉 빼시고 2기까지 하시다가 1차 보셔야 하는 분들 있죠. 1차 보셔야 하는 분들 모의고사를 꼭 보세요. 그래서 1월 말이나 뭐 2월 초쯤에 2월 초 중순 이렇게 보셔가지고 사설 모의고사 보신 다음에 내가 65점 이하다. 평균 65점 이하다. 또는 뭐 회계가 꽈락이 나온다. 자꾸 학원 모의고사 보니까 회계가 30점 나와요. 경제가 20점 나와요. 이러면은 이때 2차 과목 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일단 1타를 붙여야 돼요. 일단 1차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한 2월 중순에서 말쯤에 아직도 이 점수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3기를 잠깐 쉬어가시고 1차만 열심히 하셔서 1차 붙고 4기 때 돌아오셔야 돼요. 4기 때. 그래서 3기랑 4기는 저희가 이렇게 진도별로 하는 거 2기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3기, 4기는 랜덤입니다. 랜덤이에요. 범위가 랜덤이어가지고 이때 전에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리신 다음에 이제 3, 4기는 이제 랜덤 모의고사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기가 끝나면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공고에 뭐 접수일 이런 거 스케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자기 신년 다이어리가 있다면 거기다 체크하시고 아주 가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접수일을 깜빡하셔서 공부를 하시다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시고 공부를 하시다가 그냥 혼자만 공부한 거야. 스터디언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냥 몰두하시다가 접수일을 깜빡해가지고 진짜 접수를 놓쳐가지고 시험장 못 들어가신 분 있거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꼭 뭐 체크를 하시던가 핸드폰 알람 맞추시던가 그걸 체크하셔서 꼭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인지 아시죠? 200명이 아니라 그죠? 190명이다. 190명. 물론 많이 줄진 않았지만 그래도 10명 줄어든 것도 좀 커요. 제가 봤을 때 커요. 그래서 물론 실무도 잘 해야 되고 이론도 잘 해야 되고 법규는 점수를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고득점 전략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래서 진도표 참고하셔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문제 풀었었죠. 작년에 풀었던 1기 10주 창학 채점후기랑 최고 보통 답안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채점후기 2기 때 처음 들어오신 분은 낯설 수 있지만 우리가 1기 10주의 마지막에 감정평가법을 주제로 했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의 물음일은 우리 과징금 문제가 나왔죠. 근데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과징금은 업무정지에 가름하여 변형된 과징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줄 내려오시면은 자, 좀 일부 답안이 과징금의 성질을 기속행위라고 쓰신 분들 있어요. 기속행위. 이거 틀립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상 문헌 등을 고려하여 재량행위라고 포섭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자, 감정평가법 41조 1항에 보시면 마지막에 결국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이거 기속행위라고 적어주신 분들은 답안지 꼭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물음이는 감정평가법상 불복수단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복수단형 문제가 나오면은 행정소송법상인지 행정소송상인지 행정쟁송상인지 행정심판법상인지 심판상인지 감정평가법인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상인지 다 이게 목차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죠. 한 장 넘겨보시면 이쪽에 그래서 감정평가법상 불복수단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감정평가법에서 언급하는 제42조의 이의신청과 심판을 서술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걸 아예 안 쓰시고 그냥 행정심판, 그냥 행정심판법에 있는 행정심판 또는 그냥 행정소송법에 있는 행정소송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우리 물음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취소 판결, 저희 기출 문제였죠. 근데 타 시험에서도 기출이 나온 적 있습니다. 요게 근데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못 적어주셨는데 다시 복습만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고득점 답안들은 뭐냐면 두 번째 문단에 소송법 4조 1호 이 변경의 의미까지 적어주신 분들은 점수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문제 2번은요. 감정평가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잘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건이나 조문은 이제 다들 정확하게 쓰시는데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뭐 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신 분도 있거든요. 요 분들이 조금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문단 내려오셔서 마지막 줄 보시면 사례 문제인 만큼 우리 A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거죠. 손해배상 요건이었죠. 그래서 이 판단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된 쟁점이 뭔지, 그죠? 부수적인 논점이 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면서 답안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문제 3번. 자, 우리 문제 3번의 마지막 줄 보시면요. 우리 25조 성실 의무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달달달 암기하신 분들 잘 쓰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최천 팀장분이 25조의 사항을 이렇게 밑줄 쳐줬죠. 뭐 유도 요구 금지나 아니면 중보 소송 금지 요런 것들을 사항 5항 그다음에 6항 요런 것들을 조금 부실하게 적으셨대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같이 외워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25조 1항, 2항, 3항까지는 다들 잘 넣었어요. 근데 4항부터는 약간 희미해졌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래서 4항, 5항, 6항도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보통 답안 볼게요. 벌써 2주가 지났더니 가물가물하시죠? 자, 보시면은 보통 답안의 6쪽을 볼게요. 6쪽. 자, 이분 답안 잘 쓰시는 분인데 조금씩 뭐가 아깝거든요. 뭐가 아깝냐면은 6쪽에 물음 2를 적어주셨는데 다 맞췄어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것도 다 적으셨는데 다만 이의신청에 조문 안 쓰신 게 너무 아쉬웠고요. 근거규정 이렇게 써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이런 거 못 쓰신 거. 그 다음에 7쪽 넘어갈게요. 7쪽. 마찬가지로 물음 3도 법조문 문제 양식이었는데 보시면 과징금 부과하고 근거 규정이 없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분은 법조문 빼고는 다 잘 쓰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근거 규정까지 기재를 했다. 그러면 최소 이 지금 점수에서 5점은 더 이상 받았을 거예요. 근데 5점이면 또 큽니다. 5점이면 커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답안 제출하신 분은 조문, 법전을 좀 많이 읽는 연습을 조금 추가로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고 답안. 최고 답안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쭉 넘겨보시면 자, 9쪽 볼게요.
자, 우리 보통 답안과 최고 답안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 최고 답안은 아예 법조문을 목차화 있어요. 볼게요. 1. 감정평가법 42조의 이의신청하고 그리고 이의신청의 성질도 목차 하나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강학상 이의신청인지 여부. 그 다음에 양가로이 동법 42조의 이의신청. 그 다음에 동조 1항과 2항 이렇게 썼죠. 이 사람은 숫자, 조문 물론 조 숫자도 무조건 외웠지만 뭐예요? 1항, 2항도 구분했어요. 되게 세밀하죠?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10쪽에 2, 행정심판. 그리고 어떻게 했죠? 동법 42조 3항. 그래서 이분은 조문을 완벽하게 외우신 분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쓰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쓰셔도 60% 이상을 받는데 점수를 60% 이상 받는데 3번 보세요. 행정소송 그리고 행정소송법까지 해서 가점까지 노렸어요. 그래서 0.5점을 더 받았죠. 보면 옆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주된 내용을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이제 가점 포인트를 놓는데 가점 행정소송만 만약에 그러면은 한 문단을 다 썼어요. 10쪽을 전체를 채웠어요. 이러면 점수를 몇 점 줄 거야? 그것도 0.5점, 많아봤자 1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점 영역은 이렇게 목차 한 개에서 한 3-4줄 정도로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된 논점이랑 이렇게 부수적인 논점도 엄청 잘 구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답안 진짜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집에 가셔서 복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연기 1기 동안은 배점을 작게 해서 50점, 70점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어떻게 했다? 100점을 풀어봤다. 이제 실전 배점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100점을 처음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 번 풀어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지를 받아요. 그죠? 법규 시험 때 일단 문제지를 먼저 나눠주죠. 그죠? 종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파본 검사를 하면 안 되죠. 그죠? 파본 검사 하지 마시고 문제지를 한번 펴보시면 문제 1번 보시면 물음의 끝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서 어떤 게 주제어인지 그러면 이렇게 힐끗 보면은 뭐예요? 과징금이죠. 과징금. 과징금이 나왔구나. 근데 물음이 끝을 보면은 뭐 효력을 부인할 수 있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물음이도 마지막 끝에 보시면 국배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물음 3의 마지막 줄 보시면 갑이 제기한 소는 적법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문제 1번.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물음 1, 2 딱 봤을 때 느낌이 뭐예요? 부당이득 방한 청구 소송 국배니까 성결 문제구나 이렇게도 접근하실 수 있지만 내가 처음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행정법 논점이에요? 개별법 논점이에요? 그죠? 행정법 논점이죠. 그래서 내가 행정법에 강한 사람인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오시면 참조 조문이 국토법이 나왔어. 조금 이제 생소한 조문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줄 보면은 갑이 소 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인용 판결이 가능한가? 이것도 약간 행정법적인 느낌인데 그리고 그 안에 사실관계는 읽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 2-3줄 올라오면은 뭐 재량권이 일탈당하겠다, 뭐 구역 지정이다 이런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거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뭐죠? 그럼 행정계획 이렇게도 물론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기계적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도 이것도 뭔가 행정법적인 논점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문제 3번. 어디서 많이 본 법령이 나왔죠. 별표 3에 대해서 재판의 규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고 해놨어요. 자, 별표 3은 우리 개별법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익숙한데 재판의 규범성은 만약에 기출문제를 분석을 안 하신 분이라면 낯서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제 3번은 별표 3에 관한 내용이구나. 자, 문제 4번. 딱 보이죠? 목차가 바로바로 생각날 수 있습니다. 신뢰보험 측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문제 4번은 아주 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파본 시간 한 3분에서 5분 주는데 이렇게 한 1분 동안 1, 2, 3, 4를 쭉 대략적인 쟁점 아니면은 행정법인지 개별법인지 요 정도라도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일단 이렇게 파본 검사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할 게 뭐죠? 문제 순서. 첫 번째로 볼게 문제 순서를 정하셔야죠. 자, 그럼 보시면은 웬만큼 공부를 하신 분이면 딱 봤을 때 뭐부터 풀고 싶어요? 뭐부터? 그죠? 4번부터 풀고 싶지 않아요? 신뢰보험 측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그죠? 그래서 나는 4번부터 풀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열을 가리기 어렵겠지만, 자, 3번을 만약 재판의 규모성, 요 내용을 안다면 엄청 쉬웠을 테고, 근데 몰랐다고 하면은 많이 어렸을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행정법 논점이구나 해서, 아, 내가 행정법 공부를 좀 했으면은 문제 1번.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이랑 3번이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민되면은 아까 문제 2번 어떻게 읽었죠? 그냥 맨 끝에만 대략적인 노점만 파악했죠.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문제 2번은 사실관계를 쭉 한번 읽어봐요. 그럼 보시면은 한 세 번째 줄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그리고 갑의 토지는 나대짐에도 불구하고 당해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었고 대폭 가격도 이제 하락이 예상된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지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지정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자신의 사익이 보다 크기 때문에 구역 지정은 여기에다 밑줄을 아마 쳤을 것 같아요. 구역 지정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당하는 주장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제기에 대해서 법원은 인용 판결이 가능하게 결정했죠. 자, 법원은 인용 판결이 가능하냐? 그럼 목차는 크게 어떻게 빼야 되죠? 인용 판결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일 큰 목차 소송 요건과 그죠? 위법성 판단이죠. 그럼 소송 요건과 위법성 판단. 자, 그럼 소송 요건은 어떤 거에 대해서? 구역 지정.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의 처분성을 막 써야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말린 겁니다. 그죠? 말린 거예요. 구역 지정보다. 그러면 이걸 잘 모르겠으면 우리 참조조문 안에 1항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걸 찾으셔야죠. 그래서 조금 노점이 숨어 있지만 문제 2번은 크게 목차가 소송 요건이랑 위법성 판단을 묻는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서 구역 지정은 행정계획이구나. 요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3번. 자, 재판의 규범성이라는 단어는 물론 기본이론 단가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재판의 규범성이 인정된지 여부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재판의 규범성 몰라도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재판에서 어떤 기준점으로 활용을 하겠대요. 재판의 규범성, 그죠? 재판에서 어떤 기준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아니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죠. 즉 대외적 구속력. 그 대외가 누구예요? 그 대외는 국민이랑 법원을 말하는 거죠. 즉 국민과 법원을 기속한다. 기속력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국민과 법원을 기속한다. 즉 뭐다 이게? 법규성이 있다는 뜻이죠. 법규성이 있다. 그럼 이게 뭐죠? 우리 별표 3. 무슨 형식? 법규명령 형식. 근데 안에 표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제재적 처분 기준이죠.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즉 형식과 실제를 불이치하는데 그 학설과 판례를 쓰라는 논점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2번, 3번 해서 내가 요거 많이 연습을 했던 논점이다 라고 하면 3번부터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행정계획 내가 논점을 열심히 공부했다 하시면 문제 2번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죠. 그래서 2번, 3번은 아마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 이 재판의 규범성을 알고 있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혹여나 모르는 논점이 한 10점에서 20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많게는 20점이에요. 만약 모르는 논점이 50점 나왔다. 그건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모르는 논점이 보통 많아도 20점 내요. 20점. 그래서 브리타를 출제자가 아무리 우리 190명 뽑고 그다음에 인원수가 많이 늘었다고 해도 그죠? 합격생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리타를 90점 이렇게 되진 않아요. 브리타는 많아봤자 20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 3번을 브리타다,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 노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4번,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브리타나 또는 내가 준비하지 못한 논점이 있었다. 그걸 문제 3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논점이 있으면은 10%에서 20% 정도 있죠. 이 정도 배점. 그럼 20점이니까 예를 들면 2점에서 4점 있죠. 목차 한 2개 정도잖아요.
요거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 이거 그냥 여기서는 점수를 좀 포기하고 대신 그래도 한 15점은 쓰긴 쓰셔야 돼요. 15점은 채우긴 채우셔야 돼요. 아, 불이 타니까 아예 싹 빼겠다.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배점을 조금 여기다 힘을 좀 덜 주고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여기다 한 배점 20% 빠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행정계획 엄청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면 행정계획에 목차 2개를 더 넣어줘요. 또는 아, 나 문제 1번 행정법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무효의 확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이의나 아니면 개념을 더 많이 쓸 수 있어 하면은 문제 1번. 또는 신뢰보호원칙. 내가 신뢰보호원칙 알고 있는 판례가 있어. 관련 판례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다 목차 한두 개 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논점이 나왔다. 아니면은 내가 조금 준비가 좀 덜 된 논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문제 한 3개 중에서는 또 좀 자신 있는 논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배점을 조금 더 투자를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엔 배점을 공략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건 뭐죠? 1, 2, 3, 4번을 균형 있게 배점에 맞춰서 쓰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조금 어려운 논점이 있다 아니면 내가 조금 부실한 논점이 있다 하면은 그걸 조금 논점 빼서 내가 좀 자신 있는 논점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작년까지는 우리가 10분을 더 드렸었어요. 10분 더 드려서 아마 시간이 뭐 충분하거나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는 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그래도 조금 널널하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했죠? 이번엔 그죠? 갑자기 이제 하드코어가 됐죠. 100분 안에 100점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쓰셔가지고 뭐 문제 하나를 날렸다 아니면 내가 뭐 15페이지밖에 못 썼다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요거를 좀 줄여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100점 못 채우셨으면은 일단은 페이지 15페이지를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본은 원래 16페이지거든요. 그래서 16페이지가 100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손이 좀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다 못 채울 것 같다 하시면은 그래도 15쪽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15쪽으로 하시되 일단 제가 제일 이제 적게 쓰고 붙은 사람이 몇 쪽이었냐면 13쪽이었어요. 근데 13쪽은 정말 그 축약해가지고 답만 탁탁탁탁 집어서 출제자를 엄청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 이제 다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핵심만 탁탁탁 해서 주된 논점만 딱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의 답안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요건 어려워요. 그래서 13쪽은 사실 약간 위험하고 14쪽은 붙긴 붙습니다. 붙긴 붙는데 대신 법규가 50 초반 이렇게 붙어요. 법규가 50 초반 조금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붙을 수는 있지만 합격권에 있을 수는 있지만 실무랑 이론을 잘 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실무랑 이론을.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건 15쪽부터 16쪽. 그리고 또 반대로 손이 엄청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2권을 노리세요. 그래서 한 20페이지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20쪽, 뭐 22쪽 이렇게 쓰신 분까지 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2권을 쓰다 보면은 막 정신없이 쓰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배점보다 초과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뒤에 문제를 아는데도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너무 분량만 욕심한 나머지 약간 부수 논점 아까처럼 진짜 가점 포인트인데 한 3줄만 써도 0.5점 받을 걸 한 문단 써서 1점 받고 이렇게 가성비 안 좋게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2쪽 뭐 20쪽 2권 쓰신 분들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하시고 일단 기준점은 15에서 16으로 일단 놓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수가 안 나와도 일단 여기에 기준점 맞춰놓고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아직 우리가 6개월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그냥 포기하고 13쪽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늘려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쭉 있는데 목차를 잡는 시간은 요 정도 15페이지, 16페이지 쓰시려면 목차 잡는 시간은 20분 내로 1번부터 4번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 잡는 시간은
만약 내가 40분을 잡는다, 30분 잡는다, 그럼 당연히 페이지 못 채우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 이제 최대가 2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차 잡는 시간도 계속 체크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4번 목차만 쫙 잡으시는 분들은 20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는 문제별로 하시는 분도 있죠. 문제별로 쓰고 답안 작성하고 문제 쓰고 답안 이렇게 하신 분들은 20% 생각하시면 돼요. 목차 잡는 시간 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 1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별 3개를 해주세요. 자, 문제 1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갑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갑은 이를 전액 납부했으나 나중에 위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가로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관계 해결을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국가배상 청구권은 모두 사건으로 본다. 그래서 사건만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1.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자, 밑줄칠게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갑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자, 이거 뭐였죠? 아까 우리 사건으로 봤죠? 그러면 어디로 간 거죠? 민사법원. 그래서 민사법원이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효력 부인 여기다 밑줄칠게요. 검토하고 끊어주시고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성결 문제지만 엄청 쉽게, 그리고 문제의 목차까지 드러나서 준 문제입니다. 자, 제가 작년에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냈는데 이제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금 너무 많은데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 잘못됐어요? 그럼 곧바로 제가 취소하고 다시 처분 내릴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 잘못됐더라도 일단 내세요. 일단 세금 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입증 서류를 구비하셔서 그때 다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잘못된 세금 처분인데 일단 내래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세금이면 안 내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된 세금을 저한테 먼저 일단 내래요. 그리고 나중에 입증 서류를 구비하면은 그때 다시 뭐 취소를 시켜주는가 변경을 시켜주겠대. 왜 그랬을까요? 자, 조세 처분, 과세 처분 누가 내리죠? 그죠? 행정청이 내리죠. 행정청이 과세 처분을 내려요. 근데 잘못된 처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처분이니까 그냥 안 내고 뻐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내고 뻐겼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뉴스에 나오겠죠. 감정평가 이모 씨, 탈세 주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납세 명단 뭐 안 지킨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잘못된 세금 처분이지만 우리는 일단 내야 돼요. 그게 왜 그러죠? 행정의 무슨 요력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자, 공정력이 뭐죠? 공정력. 하자가 있더라도 뭐예요? 일단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유효한 힘으로. 그죠? 자, 그래서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우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힘이에요. 자,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행정청이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조세 처분 내리고 과세 처분 내리고 과징금 부과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만약 이게 뭐 내가 나중에 뭐 A라는 감정평가분이 저희 과징금 대상 아니고요. 뭐 아니면 이거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토를 달면은, 그죠? 토를 달아도 뭐예요?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일단 내. 그리고 나중에 다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정력 때문에 선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잘못된 과세 처분이 있었어요. 자, 일단 냈어요. 공정력 때문에 일단 내고 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다음에 만약에 세금이
잘못된 세금이 10억이 부과됐어요. 10억 내고 싶네요. 10억 세금 내고 싶은데 어쨌든 10억이 부과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적법한 세금은 1억이었어요. 그럼 남은 9억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일단 내라고 했으니까 10억을 냈어요. 그러고 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 9억 다시 돌려주세요. 이러겠죠. 제 9억 좀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다시 돌려주세요. 제일 유효한 소송은 뭔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겠죠. 그래서 잘못된 과세 처분 내렸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물론 공건이냐 사건이냐 대립은 있지만 아예 여기선 깔끔하게 줬어요. 여기선 뭐로 본다? 사건으로 본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까 괄호에 문제에서 이런 괄호의 사건이다 아니면 사건을 전제한다 이런 말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사건인지 공건인지부터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만약 이게 공건이라고 하면요. 어디로 가면 돼요? 행정법원으로 가면 돼요. 그럼 행정법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법원 판사님, 저 행정청이 내린 잘못된 과세처분 이 10억 중에 9억 좀 취소 좀 해주시고 제 9억 좀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죠? 사건을 전제한다. 그죠? 즉 민사법원이다. 민사법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민사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님 행정청이 한 저 잘못된 과세 처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근데 누가 한 거죠? 행정청이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 행정청이 한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일단 지가 스스로 처분청이 취소하면 됩니다. 이거 알고 봤더니 잘못 부과했네. 이모 씨가 아니라 임모 씨였네. 이러면서 잘못 부과했네. 미안하다 하면서 취소를 하면 돼요. 이게 누구죠? 이 처분청이 하는 걸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걸 직권 취소라고 하잖아요. 또는 행정법원으로 가요. 같은 관할이죠.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이거 잘못됐네. 쟁송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가 있더라도 이 공정론은 자, 처분청 행정법원을 뭐라고 하냐면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 즉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어떻게 하기까지? 그죠. 취소하기 전까지. 취소 전까지 유효한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 잘못됐는데요? 라고 따졌더니 거기서 곧바로 취소를 시켜줘. 또는 행정법원 갔어요.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취소시켜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민사법원은 민사관계에 대한 다툼만 해결해 줬죠. 행정청이 한 건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행정청이 터치한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자, 민사법원에 띠리리 하고 소장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송권 다 갖추면은 이제 민사법원 판사님이 이제 본안 판단을 할 텐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부를 봅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정말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보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요. 법률상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뭐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것.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거 맞나? 이걸 확인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과세처분을 누가 발령했다? 행정청이 발령했다. 과세처분을 행정청이 발령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처분청이 받은 우리 9억, 그죠? 9억을 이거 법률상 원인 없다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사법원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세처분을 효력을 아예 없애야지. 너 왜 9억 가지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이거 뭐예요? 효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을 해줘야 돼. 민사법원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드시죠? 자, 왜 민사법원이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효력을 부인하냐? 뭐죠? 이거? 권한을 너 존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권한 존중이나 권력분리 원칙 등에 의해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뭐라고 하죠? 행정청에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정입니다. 부정. 통설과 판례 모두 부정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묻고 있는데 보시면 민사법원이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물론 우리가 통설과 판례는 뭐다? 부정설이다. 부정.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검토하시오. 간단하게 여기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검토하시오. 약수를 하시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요. 엄청 배점을 작게 또는 간단하게 검토하시오. 목차 한두 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민사법원이니까 여기서는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러면은 권한 있는 기관에 가면 되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권한 있는 기관에 가면 되지. 그럼 여기선 받아줄 거니까. 여기선 받아줄 거잖아요. 그죠? 그럼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그럼 뭘 하면 돼요? 취소소송 제기하면 되죠. 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처분입니까? 처분이죠. 지난 우리 1기 10주차에도 썼죠. 급부 하명이고 처분입니다. 처분이라 받아줘요. 그리고 여기 뭐 제소기간 이런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도 가정적으로 다 만족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소송 요건 받아줬어요.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요건 심사를 하겠죠. 그랬더니 진짜 잘못된 행정처분, 잘못된 과세처분이었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취소 사유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취소 판결 내면 되잖아요. 그죠? 취소 판결. 이거 뭐죠? 즉 인용 판결이죠. 자, 인용 판결 효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기속력이 있죠. 기속력 우리 내용 뭐뭐 있어요? 반재원 있었죠. 그죠? 반복 금지, 재처분 의무, 그다음에 또 마지막이 뭐죠? 원상 회복 의무. 결국은 우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죠? 인용 판결 나와서 인용 판결의 힘이 뭐에 따라? 기속력 중에 원상 회복 의무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내 9억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이 취소를 제기했으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디로 뭘 했다 먼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무슨 문제? 성결 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동그라미 2번에 우리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는 사실은 기속력으로도 엮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이 하자에 있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의해서 금전상 손해를 입었다. 이번에 금전상 손해를 입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추쳐볼게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 자, 아까는 사실은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을 비롯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결국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자, 국가배상 요건 뭐죠? 청구 요건 뭐죠? 공직직 고의 타손이. 그죠? 거기서 위가 뭐예요? 법령 위반, 위법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가배상 청구소송 민사법원에서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취소시키는 건 아니고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위법만 판단. 그래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뭐 여기서 취소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엔 국배에서는 국배에 들어왔어요. 본안 요건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직, 집, 고의, 타손인 요거를 판단해 주겠죠. 그래서 정말 공무원인지 행정처 공무원인지 그죠? 직무를 집행한 것인지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 없는지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굳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를 시켜야지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과징금 부과한 이 근거법령이 잘 적용됐나? 아니면 근거조문이 잘 된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거죠.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 하지 않다만 말하고 여기서 요건 다 충족하면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금, 그죠? 손해배상금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서부터 비롯된 손해배상금을 주는 거고 아까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만약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시키고 돈을 줘야 되는 거죠. 9억을 뱉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다? 과징금 부과 처분은 행정청이 한 거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터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국은 권한 있는 기관인, 물론 처분청이 제일 직권 취소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겠지만 쟁송치소로 간다면 취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취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음 1이랑 물음 2는 어떤 논점이에요? 물음 1이랑 물음 2는 어떤 논점이죠? 성결 문제고 민사법원과 관련된 성결 문제입니다. 자,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자, 물음 1, 물음 2에 각각 성결 문제 쓸 거예요. 자, 배점 보시면 15점, 15점 똑같죠? 그럼 성결 문제를 반으로 쪼개서 나눌 수도 없고, 그죠? 자, 그리고 물음 1, 2, 3 문제에서 사실관계에서 물음 1, 물음 2 각각 별개의 상황으로 본다. 아니면 각각 별도로 검토하시오. 이런 말 있나요? 그런 말 없죠. 그러면은 공통목차로 뽑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물음 1, 2 같은 경우에 공통목차 뭐가 있는 거죠?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 그죠? 요거 하나 공통으로 뽑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물음 3도 읽어볼게요. 만약 과징금 부과처분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갑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미추시기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제기한 소는 미추시기가 적법한가? 소는 적법한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죠? 무효동항인 소송의 소송 요건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무효동항인 소송의 소송 요건. 여기서 두드러지는 게 있나요? 특이한 건 없죠. 우리 예시 답안 잠깐 보시면 5쪽의 하단 볼게요. 5쪽의 하단 마지막 문단 보시면 무효확인 소송이 적법하려면 대상 적격. 근데 아까 우리 과징금 부과 처분이다. 급부와 하명이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고 적격. 대상 상대방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 적격도 처분청을 대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대상 적격 19조 38조 1항, 원고 적격 35조, 피고 적격 13조 38조 1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서 그냥 우리 한 줄로 조문만 포섭했죠. 그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안 남죠. 뭐죠? 소의 이익, 확인의 이익. 그래서 6쪽으로 오시면 우리 소의 이익, 요거 보시면 민사소송상 확인소송의 확인이익에 우리 보충성에 대한 논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물음 1, 2의 공통목차는요, 성결 문제였고요. 물음 1, 2, 3을 다 묶으면 공통목차 뭐가 있어요? 과징금 처분의 성질, 그죠? 의의와 성질. 자, 그래서 공통목차를 뭘로 빼시냐면요. 과징금 부과처분의 의의와 성질 하나, 그 다음에 물음 1과 2의 공통목차인 민사소송과 성결 문제. 그 다음에 물음 1은요.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우리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논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냐. 민사소송과 위법 여부의 관련성인데요. 근데 물음 2에다가 내가 배점을 조금 더 쓰고 싶어요. 그럼 뭘 쓰시면 될까요? 물음 2에 내가 목차를 하나 더 잡고 싶어. 아까 문제 3번에서 재판의 규범성 이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문제 1번에 목차 한두 개를 더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뭘 넣으면 될까요? 물음 2에서 공직지 고의 타손인 요거를 요건을 한 줄 처리해서 국가배상법 2조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또는 내가 20쪽을 쓰는 사람이야. 2권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요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법 여부 합판검을 들어가시면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1번 설계 문제 잘 풀으셨는지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채점하기 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자, 우리 문제 2번은 별 2개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 그 참조조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참조조문.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 하고요.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그리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끊어줄게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특히 우리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외우고 계시죠. 국토법 관련해서. 그죠? 어쨌든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면 이건 뭐죠? 일반적 추상적이 아니라 그 국민에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뭐예요? 처분성이 있는 계획으로 보죠. 행정계획으로 보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정계획으로 봅니다. 어쨌든 우리 1학 같은 경우에는 행정계획에 대한 조문인데요. 어떻게 짜여있냐면 결국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게 뭐죠? 결국 이 법령의 이 그 관리계획을 하는 목적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계획은요.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적 무질서한 뭐 확산 도시의 뭐 확산을 방지하고 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면 도시공 관리 계획을 할게라고 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목적과 수단으로 짜져 있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비교를 해보면 일반 행정행위는 어떻게 돼 있죠? 행정행위는 조문 보면은 잘못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행정행위, 그 다음에 행정계획. 계획은요, 조문에서조차도 이렇게 구조가 다릅니다. 구조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죠? 일반 행정행위 적법 요건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준의 전령 이렇게 파고 보통 뭐 형식은 뭐 잘 안 나온다 하고 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형식은 뭐 문서로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절차, 일반적인 행정 절차법에 있는 절차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청이 해가지고 뭐 사전 통지, 뭐 의견 청시 제도, 그죠? 이유 제시 이런 거 지켜야 되고 개별법에 별다른 절차가 있으면 그것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다음에 주체는 그 권한 있는 자가 해야 된다. 그죠? 이것도 이제 뭐 자주 나오는 쟁점 아닙니다. 자, 내용상은요. 자, 내용상 위법은 어떻게 했죠? 내용상 위법은 우리가 일반적인 대원칙, 우유, 그죠? 법 우유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이 구조에 따라서 우리 법조문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기속과 재량을 나눴어요. 우유기 이렇게 였었죠. 자, 우리 기속행위는요. 요건과 효과. 뭐뭐 하면 뭐뭐 자격 취소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청은 뭐 하면 돼요? 했으면 자격 취소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과 효과가 잘 지켜졌는지만 보면 돼요. 기속행위는. 그러니까 기속행위 시험에 나오겠어요? 나올 확률은 희박하죠. 그죠? 너무 쉬우니까. 그죠? 너무 쉬우니까. 자, 그래서 재량은요. 재량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하면 자격 취소나 뭐 업무정지 3개월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업무정지 3개월 이하에서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3개월 내려도 되고 2개월 내려도 되고 1개월을 내려도 되고 그죠? 아니면 아예 안 내려도 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 재량행위는 뭐예요? 재량행위는 그 처분청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택적인 재량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온 친구는 원래 내가 알던 친구야. 그래서 원래 내가 알던 친구여서 좀 봐주기로 했어. 근데 두 번째 온 친구는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원래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업무정지 3개월. 그리고 내가 알던 친구는 업무정지 1개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재량에 뭘 지켜야 된다? 일탈, 남용이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우리가 행정의 적법성을 판단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우리 행정계획도 똑같이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재량처럼 우리 행정의 재량처럼 얘 행정계획에도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나 이걸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행정계획 아까 우리 조문 봤듯이 자연의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다라고 제가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서울시 관악구에 있어서 앞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과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A4 용지에 한번 써오세요 라고 제가 다음 주까지 써오세요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다 중구난방이겠죠. 어떤 분은 나는 이제 흡연자야.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존하려면 오히려 흡연실이 있어야 한다 하고 흡연실을 삐까뻔쩍하게 지어. 100m마다 이렇게 그렇게 적어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공원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앞으로 공원을 3개 이상 짓는다 관악구에. 그래서 큰 공원
뭐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 나무를 좋아해서 나무를 뭐 계속 심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입법권자, 그러니까 우리 결국 우리 행정처분권자에게 이렇게 행정 계획을 너 해라. 입법자가 너 이거 이렇게 해서 해라.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 소신 관리계 해라 했어요. 그럼 우리 처분청은 뭐예요? 사실 엄청난 자유를 가진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법적으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기껏 해봤자 우리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업무정지 3개월 이하에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럼 3개월, 2개월, 어느 정도 일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정계획은 뭐예요? 넓어. 흡연실도 지을 수 있고, 그죠? 도시, 뭐 공원도 지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꽃도 심을 수 있고, 너무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행정계획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계획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지만 형량, 명령, 이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다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행정계획의 재량이나 아니면은 우리 행정행위에 여기서 말하는 재량의 일타남이나 별다를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우리 예시답안 10쪽을 볼게요. 자, 위법성 검토 부분, 계획재량의 개념. 계획재량이나 행정계획 수립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요게 키워드입니다. 형성의 자유를 가져요. 하지만 양가로 이 계획재량과 우리 일반 행정의 행정재량의 구별력을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질적 차이 부정설은 양자 모두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획재량이 있어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양적 차이만 있을 뿐 형량명령 이론은 협의의 비례역직을 재량에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은 별다를 게 없다. 그냥 양적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얘가 조금 더 크다. 얘 조금 더 크다. 양적 차이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질적 차이 긍정설의 별표 하나 할게요. 질적 차이 긍정설은 일반 행정재량은 밑줄 칠게요. 조건 프로그램. 자, 일반 행정재량, 즉 일반 행정행위는 조건 프로그램이다. 이게 뭐냐면 조건 프로그램 옆에서 써볼게요. 요건 플러스 효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조건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요건이 발생하면은 그에 따라서 효과를 선택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 효과가 정해져 있거나 이게 조건 프로그램이에요. 보면 계획재량의 수권규범은 밑줄 칠게요. 목표 설정과 달성 순환을 규정하는 목적 프로그램 밑줄. 그래서 요겁니다. 목적, 목표 플러스 수단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계획은. 그래서 아예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명령이라는 특유한 하자 이론이 존재한다. 다르다. 그래서 일반 행정행위와는 다르게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게 바로 형량명령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질적 차이 부정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양적 차이만 있고 결국 마지막에는 비례원칙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적 차이 부정설 쓰신 다음에 넘겨보시면 11쪽에 형량명령 위반 여부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죠? 비례원칙 위반 여부 또는 재량의 일탈남용 이걸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양가로 3 목차를 보세요. 자, 그럼 행정계획을 출제하신 분이 그걸 보려고 출제했을까요? 아니죠. 형량명령 위반 여부를 보려고 낸 거예요. 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뭘 택해야 되는 거죠? 질적 차이 부정설이 아니라 뭘 택해야 되죠? 질적 차이 긍정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형량명령 위반 여부로 넘어오셔야 합니다. 자, 방가로 1 의미 근거 보시면요. 11쪽의 상단. 자,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고 행정계획 관련자들의 이익을 형량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별표해 볼게요. 행정절차법의 40조의 4. 자, 아마 요거를 쓰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요게 개정돼서 들어왔습니다. 절차법에.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같이 앞으로 넣어주세요. 자, 절차법의 40조의 4에서는 행정청은 수립하는 계획 중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서 우리 형량명령이 만약 나왔다, 행정계에서 떴다 하면은 요 40조의 4도 근거로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원칙의 내용과 하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해흠 과오죠. 그래서 해태 흠결, 그 다음에 과오, 그 다음에 12쪽에 오형량 해서 앞글자 따서 해흠 과오 넣어주시면 되고, 다만 12쪽에 하단에 보시면요. 그럼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위법성 뭐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설문에 별다른 하자가 제시가 없는 것으로 모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옆에 쓸게요. 가정적 포사. 그래서 국장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해태하거나 흡열하거나 오형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하자는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갑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썼지만 옆에 쓸게요. 다른 포섭도 가능. 자, 문제가 몇 줄 안 되죠. 한 6줄, 7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되게 뭐 사정이나 아니면 형량을 해태했거나 이런 게 자세하게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정적 포섭하시되 만약에 제 답안이랑 반대로 쓰셨어도 논거만 있으시면은 다 답안지 똑같이 인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답안도 쓰실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채점 기준편에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행정계획 저희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형량명령을 자세하게 쓰는 거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타 시험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행정계획 관련해서 우리 형량명령 이론, 그 다음에 절차법 40조의 4가 개정됐다는 부분, 요거 꼭 같이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3번은 우리 간편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3번은 별 하나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재판의 규범성, 결국 법규성이 있냐라는 물음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시답안 13쪽으로 오시면, 자, 재판의 규범성이란 로마자 2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법원이 어떠한 판단할 때 법원을 구속하여 판단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법규를 말한다. 법규 체크. 14쪽으로 오시면요. 그래서 이 협의기능상 법규는요. 밑줄칠게요. 국민 또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인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재판의 규범성, 대외적 구속력, 그 다음에 법규성, 이거 같은 용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별표 3의 법조 성질을 많이 썼죠.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요거를 얼마나 이제 학설이랑 판례를 꼼꼼하게 썼냐에 따라서 점수가 배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 4번은 신뢰보호 원칙이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에 예시답안 16쪽 보시면 그래서 문제 3번, 문제 4번은 각각 별 1개 해주시고요. 우리 16쪽 보시면은 16쪽의 두 번째 줄 행정기본법 12조. 이제는 뭐 다 답안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기본법 12조도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지금 행정법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 노점만 나왔지만 우리 개별법이랑 충분히 엮어서 선결 문제, 그 다음에 행정계획, 일반 원칙, 그 다음에 우리 형식과 실질을 불일치하는 행정 입법 파트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니까 꼭 복습 잘 하시고요. 오늘 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 좀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